여기 가히 충격적이라 말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충성심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인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북한군 중 최정예 부대로 알려진 폭풍군단의 소속 군인들이 러시아 파병 이후 무더기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데요.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까지 걸면서 탈출을 시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저와 함께 사연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소니 루이 박사라고 해요. 주로 독재 정권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연구하는 역사학자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은 평소처럼 먼지 쌓인 도서관이나 오래된 자료실에서 하는 연구와는 조금 달랐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 자동문을 지나가면서 바퀴 달린 캐리어를 끌고 들어섰어요. 공항 안의 서늘한 공기가 서울의 여름 더위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반가웠죠. 공항은 정말 현대적인 디자인의 경이로움이었어요. 천장까지 이어진 커다란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주변에는 디지털 스크린이 한국어와 영어로 비행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죠. 바닥은 너무나 깨끗해서 마치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는데 평소에 일하는 낡은 대학 건물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죠.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저를 여기로 부른 그 미스터리한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2주 전 한국의 정보기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내용이 아주 이례적이었어요. 북한의 엘리트 부대인 폭풍군단 소속 인원들이 기록적인 숫자로 한국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폭풍군단은 언제나 북한에서 가장 충성심이 강한 군 부대 중 하나였는데 갑자기 왜 이들이 도망치기 시작한 걸까요? 생각에 잠겨 있는데 누군가 가볍게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깔끔한 검은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더라고요. 그녀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눈빛이 날카롭고 빈틈없이 주위를 살피고 있었어요. 루이 박사님?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국가정보원의 윤서라고 합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도 한국에서의 예절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용한 자신감으로 행동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모든 행동에서 윤서는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비행은 괜찮으셨어요? 그녀가 출구 쪽으로 저를 안내하며 물었어요.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는 듯 했는데 그냥 던진 질문치고는 뭔가 미묘한 게 느껴졌어요. 14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건 쉽지 않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좀 자긴 했습니다. 윤서는 목적이 뚜렷한 듯 발걸음을 빠르게 옮기고 있었어요. 왜 제가 여기 온 건지 더 알고 싶네요. 이메일 내용이 꽤 애매했거든요. 윤서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분주한 공항 소음이 잦아드는 듯 느껴질 만큼 그녀의 시선이 강렬했어요. 루이 박사님,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충격적일 겁니다. 저희는 독재 정권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하는지 잘 아는 전문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따뜻한 공기 속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대체 폭풍군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서가 붐비는 터미널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에서 얘기하죠. 그게 더 안전합니다. 우리는 공항 출구를 나와 한국의 무더운 여름 공기로 들어섰어요. 습기가 가득한 공기가 마치 따뜻하고 축축한 천을 통해 숨 쉬는 것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검은색 틴팅된 창문을 가진 차가 길가에 서 있었어요. 선글라스와 이어피스를 낀 운전사가 문을 열어줬죠. 저는 윤서 옆에 앉으며 무언가 제 생각을 송두리째 뒤바꿀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서서히 도로로 나와 서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죠. 창밖을 내다보니 현대적인 건물들과 화려한 간판들이 한국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어요. 북쪽 어딘가 고층 건물들과 고속도로를 넘어서 철저히 경비된 국경 너머에선 폭풍군단의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무거운 소식을 전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루이 박사님,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북한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기보다 거의 확실한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창밖에서 시선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답을 기다렸어요. 차 안에선 에어컨 소리만이 부드럽게 들렸고 우리는 인천의 거리를 지나며 제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서울의 유리 건물들에 반사되며 반짝였어요. 저희는 복잡한 서울 거리를 지나고 있었고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아직도 남아있는 시차 적응의 피로를 떨쳐보려고 애썼어요. 옆자리의 윤서가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운전대를 단단히 잡고 있었는데 둘 사이의 침묵이 무언의 대화로 꽉 찬 것처럼 느껴졌어요. 루이 박사님, 윤서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죠. 이제부터 제가 말할 건 아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마디도 거짓이 아니에요. 저는 윤서를 바라봤어요. 평소에 느긋하던 그녀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져 있는 게 보였죠. 역사가로서 저는 사람의 얼굴을 문서 읽듯이 읽는 법을 배웠거든요. 윤서의 얼굴은 지금이 평범한 브리핑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폭풍군단 병사들이 탈출하고 있어요. 윤서가 이어서 말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병사들이요. 이들은 한때 북한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목숨을 걸고 탈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제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윤서가 신호에 걸려 차를 멈췄어요.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하늘로 치솟은 게 보였어요. 이 현대적인 도시와 국경 북쪽에 있는 세상 사이의 차이가 다시 한번 강하게 느껴졌어요. 북한이 러시아와 거래를 맺었어요. 윤서가 설명했어요. 말투는 신중하고 분명했죠. 폭풍군단 병사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있어요. 부유한 집안은 돈을 내고 그 전쟁에서 자식을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내야 해서 결국 가난한 집안 아들들만 강제로 전쟁터로 보내지고 있어요. 제 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독재 정권을 연구해온 저로서도 이건 새로운 수준의 부패였어요. 그 병사들은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죠? 윤서가 슬프게 고개를 저었어요. 준비 자체가 없어요.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훈련도 거의 시키지 않아요. 많은 병사들이 실제 총도 한 번 쏴본 적이 없어요. 말 그대로 양을 도살장으로 보내듯 하고 있어요. 드라이브. 클라크.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 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창밖으로 남한의 대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백팩을 메고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들 나이 또래가 바로 그 폭풍군단 병사들이었어요. 탈출 시도는 굉장히 위험해요. 윤서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지뢰밭을 지나야 하고 국경 경비병들을 피해야 하고 혹독한 날씨를 견뎌야 해요. 많은 이들이 성공하지 못해요.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도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탈출한 병사들의 가족은 어떻게 되죠? 제가 물었어요. 사실 대답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요. 북한에는 잔인한 규칙이 있어요. 그녀가 답했어요. 누군가 탈출하면 그 사람의 가족, 즉 부모, 형제, 심지어 조부모까지 세 세대를 벌해요. 노동수용소로 보내거나 더 나쁜 일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죽을 가능성과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수첩을 꺼내서 적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서는 에어컨 소리가 부드럽게 울리고 있었고 윤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산을 넘어 탈출하려는 병사들, 부대 간에 몰래 전달되는 비밀 메시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아야 했던 가족들 이야기를요. 폭풍군단은 원래 북한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부대였어요. 윤서가 말하며 차를 정보부 건물 쪽으로 돌렸어요. 정부에 대한 헌신을 이유로 뽑힌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정부가 그들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목적지가 보였어요. 철과 유리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윤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드라이브. 클라크. 이제 안에서 보실 것들은 쉽지 않을 거예요. 탈북자 인터뷰, 사진, 문서들이 있어요. 이건 그저 통계나 역사적 기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는 실제 사람들이에요. 저는 수첩을 꽉 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그들의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네, 윤서가 동의하며 시동을 껐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그들은 도움을 필요로 해요. 세상이 이 병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그래야 뭔가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건물 안으로 향하면서 저는 제가 지금껏 쓴 역사책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 어떤 것도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비시켜주진 못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생사가 걸린 상황 속에서 사실을 드러낼 기회가 지금 제 앞에 있었어요.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진실을 밝힐 기회였어요. 저는 어깨를 펴고 윤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이 북한과 그들이 가장 충성스러워했던 병사들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걸 직감했어요. 한국정보부 본부에서 저는 윤서가 커다란 금속 탁자 위에 위성사진 여러 장을 펼쳐놓는 걸 지켜봤어요. 그 흑백 사진들은 러시아 국경 근처에 흩어져 있는 북한 군인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그들의 대형이 엉망이었거든요. 북한의 정예부대인 폭풍군단이라면 절대 이럴 리가 없었어요. 여기 봐요. 윤서가 한 무리의 군인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그들이 만든 불규칙한 형태를 따라가며 설명을 이어갔죠.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봐요. 제대로 된 대형도 없고 구조도 없어요. 이 부대는 너무 약해져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것 같아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처음에는 놓쳤던 디테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군인들은 땅에 앉아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엄청난 처벌을 받을 행동이죠. 다른 이들은 걷기도 힘들어 보였고요. 제가 예상했던 당당하고 강인한 군인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다음 인터뷰에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우가 제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단단히 모으고 있었어요. 나이는 22, 23 정도로 보였지만 얼굴에는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나 보이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어요.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눈에는 잊지 못할 어떤 트라우마가 담겨 있었죠. 가슴이 아려왔어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탈출에 대해 들려주세요. 정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우린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말했어요. 윤서가 그의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줬죠. 우리 부대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로 파견된다는 얘기였죠. 훈련이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전투에 나가 죽으라는 거였어요. 우리 앞서 보낸 군인들을 봤죠.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말을 잠시 멈추며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우리 6명이 함께 탈출하기로 계획했어요. 달이 없는 밤을 기다렸어요. 어둠이 우리를 숨겨줄 거라 믿었죠. 물과 약간의 음식, 몰래 구한 나침반 같은 기본적인 물품만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죠. 정호는 멀리서 그때를 떠올리듯 눈빛이 흐려졌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지뢰밭이었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알고는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관리하는 임무도 맡았으니까요. 하지만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것과 실제로 그걸 지나가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는 침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정말 천천히 움직였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몇 시간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발을 딛기 전에 매번 조심스럽게 확인해야 했어요. 땅은 울퉁불퉁했고 여기저기 작은 돌멩이와 구멍들이 있었죠. 누군가 비틀거리기라도 하면 우리 모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경비병들에게 들킬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어요. 그가 가장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였죠. 성민은 어릴 적부터 제 단짝이었어요. 같이 폭풍군단에 들어가서 함께 훈련받았죠. 그가 제 바로 몇 걸음 뒤에 있었어요. 그때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작은 소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폭발음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비명소리 그 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아무 말로도 이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호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도와줄 수도 뒤돌아볼 수도 없었어요. 경비병들이 폭발음을 들었을 거라 시간도 얼마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뛰었어요. 더 이상 살든 죽든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뛰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본능에만 의지해 뛰었으니까요.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그의 이야기로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심지어 윤서조차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왔을 그녀도 통역하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강까지 도착했어요. 정호가 말을 이었어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수천 개의 바늘이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죠. 두 명이 수영을 할 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어요. 물살은 강했지만 두려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드디어 중국 쪽에 도착했을 때 기쁨도 느낄 수 없었어요. 너무 지쳤고 너무 무감각했고 성민의 비명소리에 너무 시달려서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의 눈은 갑자기 날카롭고 명확했어요. 닥터 루이,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아야 해요. 폭풍군단은 한때 자부심이었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봉사하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가축처럼 팔아넘기고 있어요. 부자들은 자기 아들을 보호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그냥 돈을 받고 팔려가는 몸뚱이에 불과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전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에 도착한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며칠 동안 걸었어요.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만 움직였죠. 어쩔 수 없을 때는 구걸해서 음식을 얻었어요. 결국 남한 당국과 연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났죠.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자유롭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네요. 제 가족이. 그의 목소리가 희미해졌고 저는 북한의 3대 연좌제에 대해 알게 된 걸 떠올렸어요. 지금쯤 그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을 거예요. 제 부모님, 어린 여동생, 할머니까지요. 제가 살기 위해 선택한 대가로 그들은 고통받고 있어요. 가끔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의문이 들어요. 저는 그의 나이도 겨우 20 조금 넘은 청년을 바라봤어요. 그는 자신의 생존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받을 처벌까지도 짊어지고 있었죠. 그의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한다고 느꼈어요. 단순한 탈출의 기록이 아니라 이 군인들에게 강요된 불가능한 선택들과 자랑스러워야 할 폭풍군단을 죽음의 부대로 변질시킨 체제의 잔혹함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정호는 마치 노인처럼 천천히 일어났어요. 떠나기 전에 그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닥터 루이, 제발 사람들에게 이걸 알게 해주세요. 저희는 나라를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라가 우리를 먼저 배신했어요. 저는 정호가 손을 떨며 차잔을 쥐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린 병사의 이야기가 마치 무너진 댐에서 물이 쏟아지듯 흘러나왔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 없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무게를 담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정호가 말문을 열며 눈을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에 고정시켰어요. 몇 주 동안 탈출을 계획해왔지만 실제 상황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저랑 성민이, 현우 그리고 다른 3명까지 총 6명이었죠. 우리는 경로를 완벽하게 외웠어요. 잠결에도 경비병 교대 시간을 읊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윤서가 조용히 그의 말을 저에게 통역해줬어요. 그녀는 그의 톤을 그대로 살려서 이야기에 담긴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했어요. 그날 밤 달이 우리의 적이었어요. 정호가 계속했어요. 달빛이 너무 밝아서 쉽게 눈에 띌 수 있었죠. 우리는 구름이 달을 가릴 때까지 막사에서 기다렸어요. 타이밍이 완벽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음식도 여벌 옷도 없이 우리가 입고 있던 군복과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멈췄어요. 그의 얼굴에 기억들이 그림자처럼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붙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바로 침묵이었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움직여야 했거든요. 발 밑에서 나뭇가지가 부서지는 소리가 총소리만큼 크게 느껴졌어요. 지뢰밭이 제일 무서웠어요.
거기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뢰를 밟을 위험을 감수하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확실한 죽음을 맞이하든가 둘 중 하나였으니까요. 저는 정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보이지 않는 무늬를 그리는 걸 보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정보국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더욱 비극적으로 보였어요. 우리는 군사훈련에서 배운 대로 긴 막대를 이용해 앞의 땅을 더듬었어요. 정권이 가르쳐준 기술로 그들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한 발 한 발이 끝없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먼저 땅을 살짝 건드려보고 조금 더 힘을 줘서 누르다가 금속 소리가 나진 않나 귀를 기울였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는 성민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애가 바로 제 뒤에 있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요. 둘 다 가난한 집 출신이고 부유한 애들은 돈을 주고 면제를 받는 동안 우리는 폭풍군단에 강제로 끌려왔죠. 그 애는 바로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금세 눈을 깜빡여 떨쳐냈어요. 폭발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펑 하는 소리였지 쾅 하는 소리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섬광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섬광 속에서 본 성민의 얼굴도요. 그 애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자기한테 일어난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심지어 윤서도 통역을 잠시 멈추고 감정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우리는 그 애를 돕기 위해 멈출 수 없었어요.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었죠. 폭발 소리가 경비병들에게 들렸을 테니까요. 몇 분, 아니 몇 초라도 빨리 도망쳐야 했어요. 아직도 그 애가 꿈에 나와요. 가끔은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웃고 있기도 하고 또 가끔은 마지막에 본 그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기도 해요. 정호의 이야기는 너무나 생생해서 저도 마치 그들과 함께 그 밤의 차가운 공기를 느끼고 멀리서 들려오는 경비견 짖는 소리에 긴장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조심스러워지는 그 공포를 함께 느끼는 듯 했어요. 국경까지는 아직 2km가 남았어요. 우리는 숲을 달리고 반쯤 얼어붙은 개울을 건넜어요. 부츠는 젖고 발이 얼어붙는 듯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헬리콥터 소리가 우리를 더 빨리 달리게 했죠. 탐조등이 비출 때마다 그 빛이 우리를 바로 겨냥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에게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그의 대답은 저를 마치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하게 만들었어요. 용기요?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저 때문에 다들 지금 수용소에 있어요. 탈북을 하면 3대가 벌을 받거든요. 다리도 제대로 못 쓰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강제 노동을 하고 있어요.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던 제 여동생은 지금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있죠. 루이 박사님, 자기 하나 살겠다고 온 가족을 지옥에 빠뜨리는 게 정말 용기인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년간 전체주의 정권에 대해 연구했어도 그의 목소리에 담긴 그 생생한 고통과 그가 내려야 했던 불가능한 선택 앞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남았으면 우크라이나에서 확실히 죽는 거였어요.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우리는 소문을 통해 들었고 보고서도 봤어요. 우리 정부가 우리를 가축처럼 팔고 있었어요. 우리의 생명을 러시아의 무기와 곡물로 바꾸고 있었다고요. 이제는 훈련조차 제대로 시키지도 않았어요. 낡은 소총을 쥐어주면서 이해할 수도 없는 전쟁에서 싸우라 했죠. 정호가 침묵하자 저는 그 순간이 단순한 탈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 의지에 대한 증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어린 청년은 어찌 보면 아직 소년이나 다름없는 그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선택들을 마주했어요. 그럼에도 여기 앉아 그의 이야기를 나누며 북한이 숨기고 있는 현실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죠.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윙윙대는 소리를 냈고 건물 어딘가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하지만 이 방 안에서는 정호의 말과 성민의 희생, 그리고 권력이 국민의 살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권에 의해 찢겨진 가족들의 이야기가 묵직하게 침묵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정보본부 사무실에서 보고서랑 사진 더미에 둘러싸여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환풍구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에 재킷을 더 단단히 여미고 하나하나 꼼꼼히 서류를 살펴봤어요. 제 커피는 몇 시간 전에 이미 식었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죠. 지금 파악하고 있는 폭풍 부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중요해서 잠시도 쉴 수가 없었거든요. 루이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윤서가 제 앞에 또 다른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고 어린 신병들의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이 사진은 5년 전 폭풍 부대 신병들이에요. 이걸 최근 사진이랑 비교해보세요. 차이가 확연했어요. 오래된 사진 속에서 군인들은 단정한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었고 자신감과 결의에 찬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사진은 전혀 달랐어요. 군인들은 말라 보였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군복은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고 눈빛에는 자부심 대신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변화가 심하네요. 제가 사진들을 나란히 놓으며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윤서가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설명했어요. 돈이 원인이에요, 루이 박사님. 북한의 부유한 가정들이 큰 뇌물을 주고 자식들을 폭풍 부대에서 빼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와의 협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 자식들이 우크라이나로 파견될 걸 알았으니까 가진 돈을 써서 구한 거예요. 그럼 가난한 집안은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윤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의 아들들은 강제로 징집됐어요. 정부는 그들의 훈련이나 안전 따위엔 관심이 없었죠. 오직 러시아가 병사 한 명당 지불할 돈만 신경 썼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더 아파졌어요. 탈북한 지 석 달 된 손자가 있다는 김 여사님을 만났는데 그녀는 북한에 남아있는 언니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를 데려갔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 형부, 심지어 막내딸까지도요. 손자가 탈출했다는 이유로 노동수용소로 보내졌어요. 경비들이 밤에 와서 옷이나 음식도 챙기지 못하게 하고 그냥 데려갔다고 해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어요. 손목이 아플 정도로 계속 메모를 했죠. 북한 정부의 삼쪽 멸 정책 때문에 누군가 탈출하면 그 가족 전체가 고통받게 돼요. 조부모, 부모, 형제, 사촌까지 모두 노동수용소로 보내질 수 있는 거죠. 그 수용소는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아요. 사람들은 추운 날씨나 뜨거운 날씨 속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의료 서비스도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윤서는 저를 도와 정부 비밀 파일에 접근해서 그 시스템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었어요. 거기에는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 뇌물을 준 부유한 가정들의 목록이 있었어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그 돈이면 수백 가난한 가정들이 1년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옆에는 강제로 자식을 폭풍 부대에 보낸 가난한 가정들의 목록도 있었고요. 이 대비가 저를 분노하게 했어요. 이 훈련 기록 좀 보세요. 제가 또 다른 문서를 가리키며 윤서에게 말했어요. 이들에게 겨우 2주 기본 훈련만 시키고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어요. 이걸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배우기엔 너무 부족해요. 그들은 이들이 살아남을 거라 기대하지 않거든요. 윤서는 어두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들을 화살처럼 취급하는 거죠. 목표를 향해 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전체 그림이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한때 북한의 최고 엘리트 군대로 자부했던 폭풍 부대가 이제는 정부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부유한 가정은 돈을 주고 면제를 받고 가난한 가정은 자식들이 거의 죽음이 확실한 길로 떠나는 걸 지켜봐야 했죠. 탈북한 전직 폭풍 부대 교관을 인터뷰했는데 그는 훈련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해줬어요. 예전엔 몇 달씩 고급 전투 기술을 가르쳤죠. 그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총 쥐는 법이나 겨우 알려줘요. 훈련 중에도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기초훈련 도중에 굶주림으로 쓰러지는 애들도 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어요. 노트북마다 사실과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북한의 탐욕이 어떻게 그들의 가장 명예로운 군대를 망가뜨렸는지가 더 명확해졌어요. 이제 폭풍 부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저 젊은이들의 목숨을 돈과 맞바꾸는 장사로 전락해버린 거였죠. 늦은 밤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제가 만난 가족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어요.
그건 돈보다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시스템 때문에 산산조각난 실제 사람들의 삶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제 어깨 위에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건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모든 인터뷰, 문서, 사진이 북한이 러시아와 맺은 거래의 잔인한 실체를 폭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권력과 돈이 어떻게 명예로운 군대를 부패시키고 자랑스러운 군인들을 죽음의 장기판에서 버려지는 졸로 만들어버렸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호텔방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들이 마치 제 머릿속을 오가는 수많은 생각들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내가 배운 모든 걸 이 간단한 보고서에 다 담을 수 있을까 싶었죠. 계속해서 정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과 믿기 힘들 정도의 강인함이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얹고 잠시 머뭇거렸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모든 걸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대학교 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전체주의 정권에 대해 연구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정호 같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니 책이나 연구 논문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생생한 현실이 확 와닿더라고요. 저는 눈앞에서 목격한 것을 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폭풍군단이 정예 군사부대에서 소모품 취급받는 병사들로 전락한 건 단순한 군사적 위기를 넘어서 권력이 어떻게 사람들을 배신하고 타락하는지를 보여주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잠시 쉬기 위해 창가로 걸어가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봤어요. 창 아래로는 서울의 거리들이 활기로 가득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서두르는 사람들, 공부를 마치고 웃으며 걸어가는 청소년들, 가족끼리 저녁 공기를 즐기며 산책하는 모습들. 이 활기찬 장면은 북쪽에 있는 정호의 고향에 대해 그가 묘사한 모습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침 윤서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어요. 알다시피 루이 박사님, 우리가 차를 나누며 윤서가 말했어요.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나름의 문제가 있죠. 하지만 탈북자들이 도착해서 처음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생각할 것조차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누리는 걸 보면 이런 기본적인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돼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 깊이 박혔어요. 저는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가서 한국이 이 드라마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탈북자들이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죠. 주거 지원, 교육, 직업훈련,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썼어요. 한국은 단순히 북한의 지리적 이웃일 뿐 아니라 다른 길, 다른 미래를 비추는 살아있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제가 관찰한 지원 네트워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했어요. 윤서 같은 헌신적인 정보 요원들, 탈북자들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도록 돕는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지하철 타는 법까지 가르쳐주는 평범한 시민들까지 이들은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하루하루 삶을 재건해가며 돕고 있었어요. 하지만 탈북의 대가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했어요. 탈북자들, 특히 정호 같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죄책감에 대해서도 적었어요. 그들의 선택 때문에 가족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다는 이야기를요. 탈북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 이상이라며 그들이 선택한 탈출이 부모나 형제, 심지어 아무 관련이 없는 먼 친척들까지 노동수용소에 끌려가게 할 수 있는 3대 연좌제의 악몽에 대해 설명했어요. 탈북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고 썼어요. 이 군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무거운 짐을 안고 탈출을 선택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로 내몰리는 이 탈출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고 여겨 그 길을 선택합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지면서 이 경험이 제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였어요. 더 이상 단순히 과거 사건을 연구하는 외부 관찰자가 아니게 된 느낌이었어요. 여기에는 실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실제 이야기가 있었고 생존과 자유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진짜 전쟁이 있었거든요. 제가 목격한 강인함에 대해 썼어요. 탈북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돕는 한국 사람들에게서도 느낀 힘이었어요. 이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적 번영을 이룬 동시에 자유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인류애를 잃지 않았다는 점도요. 한국은 단순히 분단된 반도가 아닙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했어요. 여기에는 선택의 힘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억압과 통제의 끔찍한 결과를 볼 수 있고, 남한에서는 사람들이 꿈꾸고 일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때 가능한 미래를 목격할 수 있죠. 탈북자들은 단순히 다른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기 전 마지막으로 희망에 관한 부분을 추가했어요. 고통과 투쟁 속에서도 자유를 찾은 모든 탈북자들이 작은 승리를 의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들의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북한 정권이 쌓아올린 비밀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진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호를 떠올리며 그가 지금쯤 어디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의 이야기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지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용기와 자유를 향한 끝없는 싸움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서울의 밤하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이야기들을 전하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면서도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희망으로 마음이 채워졌어요. 때로는 억압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